네, 저녁 때 이제 평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몇 분은 또 안 되시는 일정인데 바꿔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뭐 이번에 저도 온라인 세션은 처음인데 뭐 이제 방송학회에서 지금 세미나장 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몇 개 연구회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렇게 채택을 했고요. 뭐 이제 저녁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간단하게 이제 회장님하고 그 세션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아마 시간 마감 한 9시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줌이라서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이미 녹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녹화를 해서 이제 방송학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 세션이 이제 다 개최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회는 이제 저희 방송산업과 정책연구회 회장님이신 변상규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사회를 맡아주신 변상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다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두 팀의 발제자들께서는 과거에도 또 우리 연구회에서 또 발제를 해 주셔가지고 2배 이상, 2배, 3배 감사를 드립니다. 뭐 온라인으로 해서 불편을 야기해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권영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아마 지도교수이신 서울과기대 이영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신 동국대 김세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요즘 김세환 교수님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황현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뵀던 것 어떻게 같아요. 뵙죠? 자,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홍승근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울과기대에다가 지금 HCN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김대규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대규입니다. 다음에 그 토론을 맡아주신 가로재 법률사무소의 신상진 변호사님이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법무법인 세종의 이지연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아직 제가 소개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이 세션이 정작 9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되게 세션 자체가 좀 크고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김대규 박사님이 간사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조율하고 또 뭐죠? 이 주소를 또 방송학회에서 따고 또 나중에 녹화를 해서 또 제출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발제는 한 20분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정 모자라면 한 25분까지는 발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7분씩 이렇게 하겠고요. 너무 이 세션이 길어지면은 제가 기차를 놓치기 때문에, 시간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제, 보편적 시청권의 OTT 적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권영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또 20분 안에 발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OTT 서비스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 중계 아마 유료로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 중계를 무료로 보시는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 관심 행사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 발제 중에 순서는 다음과 죄송한데요. 같습니다. 저 발제 중에 네, 죄송한데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얘는 중이라고 뜨는데 화면 잠시만요. 공유 되나요? 네. 저는 안 보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화면 보이는데요. 잘 보이실까요? 네, 잘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고 기존 연구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함의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일부 스포츠 이벤트들의 중계권을 방송사들을 통해서 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의 종류에 따라 90% 이상 혹은 75% 이상 의무 시청 가구 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방송법 7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국민 관심 행사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은 물리적 접근과 내용적 접근의 보편성으로 아마 확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 시장은 제한된 이 스포츠 콘텐츠라는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방송사, 마케팅사, 통신사, OTT 사업자들 간의 경쟁 상황이 심화되면서 중계 시장이 많이 증가했고요. 이 지상파 방송사의 예산 여력이 딸리면서 유료 방송 사업자나 OTT 사업자 등 새로운 요 경쟁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은 역대 이제 하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의 중계권료 추이인데요. 대회마다 올림픽의 경우 하계는 40%, 동계는 70%가량, 올림픽은 대회마다 평균 90% 이상씩 중계권료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권료를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스포츠 중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상황을 좀 공유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OTT 사업자들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스포츠 콘텐츠라는 킬러 콘텐츠의 중계권을 토대로 광고 수익이나 연계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포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여건 때문에 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넷플릭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국민 관심 행사 이외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행사에 대한 중계권 시장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MAU 추이도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OTT MAU가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OTT 사업자가 스포츠 중계권의 시장 진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상 금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OTT 사업자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없다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방송 사업자가 더욱 경제 성과가 악화돼서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중계권을 확보한 뒤에 방송 사업자들한테 재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간단히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이 물리적 접근의 보편성 그리고 내용적 접근의 보편성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물리적 접근이라고 하면 시청자가 물리적 혹은 경제적 장애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가의 문제고, 내용적 접근의 보편성이라 하면 개인이 다양한 관심사를 방송으로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에 있어서 TV와 OTT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이용자의 스포츠 관심도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이용 행태가 국민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TT 사업자가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권을 확보해서 유료로 제공할 경우에 이용자가 OTT 신규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주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인데요. 일단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종합 종목 경기로 구성되는 올림픽 경기와 단일 종목 경기로 구성되는 월드컵으로 나뉘어서 내용적으로는 개폐막식과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출전하는 경기,
예선전, 모든 종목의 경기 혹은 본선 경기 등으로 내용적 구분을 둬서 질문을 진행했고요. 스포츠 관심도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또 스포츠 콘텐츠 이용 특성은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한 빈도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콘텐츠는 스포츠 경기의 실시간 중계 혹은 하이라이트 영상, 그리고 주요 경기 결과까지 포함하는 콘텐츠로 상정을 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물리적 접근성과 내용적 접근성으로 나뉘어서 이 스포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혹은 주 시청 시간에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물리적 접근성으로 측정을 했고, 다양한 내용의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내용적 접근성으로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OTT 서비스에 가입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지불 의사로 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초에 온라인 설문을 실시를 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총 320명의 응답을 받았고 남녀 각각 160명씩 할당 표집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80명씩 남녀 비율을 똑같이 두었고요. 특히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가 전체 샘플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당 표집을 진행했습니다. 이 320명이 응답한 결과가 꽤나 흥미로운데요. 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응답자들의 미디어 이용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시청 빈도인데 응답자의 40% 이상은 매일 TV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응답자의 60% 정도는 IPT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16% 정도는 TV를 시청하지 않았고 OTT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도 28% 정도 됐습니다. 응답자의 40% 이상은 주 5일 이상 OTT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30% 이상은 한 개 OTT 서비스를, 60% 이상은 3개 이하의 OTT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었고 반 정도는 월 9,000원 이상의 OTT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주 시청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6%는 실시간 중계를 TV나 포털 사이트, OTT 서비스를 이용해 시청한다고 답변을 했고, 스포츠 콘텐츠를 시청하는 빈도에 있어서 이 시청 빈도를 보시면 OTT나 TV의 시청 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 안쪽으로 측정됐습니다.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현재 국민 관심 행사로 지정된 행사들에 대한 실시간 시청 정도입니다. 오른쪽은 국민 관심 행사가 아닌 지금 국내 프로리그들의 실시간 시청 정도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봤는데 재미있게도 실제로 국민 관심 행사로 지정된 행사들에 대한 실시간 시청 정도가 그 이외의 스포츠 이벤트들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민 관심 행사 중에서도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게임, 그리고 AFC, 월드컵 예선 순으로 실시간 시청 정도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TV와 OTT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서 검정을 했고요. 올림픽의 경우 왼쪽 표를 보시면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기대하는 수준이 TV보다 OTT에 기대하는 수준이 낮았습니다. 특히 올림픽의 개폐막식을 TV로 시청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OTT로 올림픽을 주 시청 시간, 여기서 주 시청 시간이라 하면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질문을 드렸고 이 시간대에 시청해야 된다는 기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의 경우에도 비슷했는데요. 확실히 TV와 OTT에 기대하는 보편적 접근성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월드컵의 경우 국가대표 출전 경기를 TV로 실시간 시청해야 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습니다. OTT를 통해서도 예선전이나 국가대표 출전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보편적 시청권 수준이 TV가 OTT보다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입니다.
스포츠 관심도나 스포츠 콘텐츠 이용 행태에 따른 그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림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림픽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TV와 OTT에서 기대하는 물리적 접근성과 내용적 접근성이 스포츠 관심도나 시청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올림픽 경기의 TV 중계 방송의 경우에 물리적 접근성과 내용적 접근성 모두 스포츠 관심도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시청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를 TV에서 자주 시청할수록 TV에서 올림픽 콘텐츠를 쉽게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접근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OTT인데요. OTT는 TV랑 좀 다르게 스포츠 관심도가 유의미한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과 내용적 접근성 모두 스포츠 콘텐츠의 OTT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기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스포츠 관심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입니다. 월드컵 경기의 TV의 보편적 시청권 인식을 좀 살펴봤는데요. 물리적 접근성의 경우 스포츠 관심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TV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내용적 접근성의 경우 스포츠 관심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TV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자주 시청할수록 TV에서 월드컵 경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OTT의 경우는 앞서 올림픽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리적 접근성과 내용적 접근성 모두 스포츠 관심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스포츠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OTT에 기대하는 보편적 시청권이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OTT가 온라인으로 독점 중계할 경우에 유료 OTT 가입 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경기에 대한 결과인데요. 신규 가입 OTT 지불 의사는 자주 시청할수록 그리고 재미있게도 경기장에 자주 방문할수록 신규 OTT에 가입해서 돈을 지불할 용의가 높았습니다.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월드컵의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포츠 콘텐츠 시청 빈도가 많고 경기장을 자주 방문할수록 월드컵 콘텐츠 시청을 위해 신규 OTT 서비스에 가입할 의향이 높았습니다. 다음 함의 부분은 저 이용주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행 연구를 읽고 연구 문제를 뭐로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용자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줬거든요. 했더니, 아니, 뻔한 결과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문조사를 했냐고, 꼭 조사해야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논문이라는 걸 쓰려면 뭔가 개념이 있어야 되고,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변 교수님의 논문을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보편적 실천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물리적 접근성, 내용적 접근성 이렇게 나눠보고, 사실 선행 연구가 이 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이렇게 실증 연구를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짜르고 짜내서 스포츠 관심도, 스포츠 컨텐츠 이용 행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변인 간의 관계를 이제 약간, 연결하는 논거가 좀 부족하죠. 이제 그래도 한번 이거를 탐색적으로 해봤다는데 이제 의의를 두고, 약간 저희가 기대한 대로 나온 것도 있고, 저는 또 예상 밖도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 배경은 사람들이 OTT를 요즘 많이 보고, 누가 TV를 보느냐, 다 OTT를 보지. 이러다가, 그러니까 KBO 이 사태를 보고 처음에 시작했던 건데, 사람들의 인식은 의외로 TV와 OTT라는 이 플랫폼의 차이는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다.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관심도, 그다음 컨텐츠 이용,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는 사람이 역시 관심을 갖고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어떤 그 답변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보면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편적 접근권을 이거 굳이 왜 확대해야 돼?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연구 문제를 저희가 OTT 만약에 이번에 티빙 KBO의 티빙 확보처럼 만약에 지금은 KBO에서 다행인데 나중에 이제 정말 월드컵을 방송사가 그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뭐 이번처럼 티빙 혹은 쿠팡이 만약에 갖게 된다면 그때 정말 OTT에 가입을 할까? 이게 사실 궁금했기 때문에 KBO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 관심 행사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스포츠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가입할 의사가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함의를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 함의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왜 슬라이드 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앞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OTT로 확대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 연구자들 또는 방통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TT 사업자가 방송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당위적인 결론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굳이 이용자 조사를 한 이유는 시청자가 원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 의식 때문에 사실 이용자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높고 OTT를 통해서 자주 보는 사람은 OTT를 통해서 이제 국민 관심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추가로 지불해서라도.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돈을 내지 그렇지 않을까.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역으로 돈을 내지 않을 거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OTT를 통해서 못 보겠구나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아직 OTT 사업자가, 방송 사업자가 아니지만, 사실 이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겠구나. 이런 정책적 함의를 저희는 이제 그 역설적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규제 체계로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해서 온라인 중계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연구자들과 방통위가 같이 이제 전문가들을 모여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얻은 함의는 정말 이렇게 지불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OTT들이 지금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글로벌 OTT, 국내 OTT 다 지금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들의 어떤 전략적 행위가 맞구나.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이용자들이 실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거, 이러다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OTT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연구자들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OTT 사업자들이 중계권을 사가지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가 이 규제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함의를 주는 이 연구 주제가 굉장히 저는 시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 토론자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재환 교수님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김세환입니다. 일단, 네, 저도 집에 TV가 없거든요. 스마트폰이나 패드 아니면은 뭐 LG 스탠바이미 이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이용 행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에 좀 기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연구 주제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완전한 독점적은 아니잖아요. 토탈 익스클루지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상파가 있고요. 일단은 지상파 내에서 충분히 현재 지금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 행태에 맞춰서 그 OTT에도 이런 걸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미디어가 아니라
그 전송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주파수와 실은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온라인일 경우에는 월드컵 중계권 할 때도 네이버도 했고 아프리카 TV도 했고 실은 OTT가 아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OTT에만 이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비대칭적 규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상파라는 것은 저희가 수신자들이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데 OTT는 유료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충분히 온라인으로 다른 형태의 보완제가 있는데 이걸 OTT에게 확대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시급한 정책적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하신 두 연구자분들과는 약간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 자체로만 좀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면 아마 풀 아티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연구 문제 2와 연구 문제 3번에 관련된 부분이 마치 두 개의 연구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2에서는 스포츠 관심도와 이용 행태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실은 연구 문제 3에선 이런 인식에 따라서 연계된 질문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자 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매개 변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르게 하면 그 이후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추가적인 경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 문제 2와 연구 문제 3을 조금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어떠신지 아직 풀 아티클을 쓰고 계시는 중이라면 그런 거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문에 보니까 지불 금액이 신규 가입 의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라는 게 제시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그 많은 OTT 연구의 결과와는 조금은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광고요금제를 도입한다든지 많은 요금제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이 요금제 지불 금액과 가입 의사 혹은 지속적인 이용 의도와의 연계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24쪽을 보면 이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권을 확보한 OTT에 신규 가입할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실은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는지 결과에는 24쪽에는 그렇게 써주셨는데 만약에 발표문에는 없고 원래 논문에는 있었는데 뭐 생략이 된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토론을 마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황현정 박사님이 좀 토론해 주십시오. 네, 네. 키스기의 황현정입니다. 제가 그 스포츠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는 주제라 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쿠팡 플레이 돈을 갑자기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연구 대상인 그 사람이고 요즘에 지금 KBO가 티빙에서 하는 바람에 티빙을 돈을 내고 봐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당사자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용하신 변수에 대해서 제가 약간씩 조금 더 이제 변수가 구체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분석에 사용하시진 않았지만 그 시청 빈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스포츠 시청 빈도는 일반적인 TV 시청 빈도와 달라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야구 팬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봤을 것이고 축구 팬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봤을 것이고 그리고 뭐 또 다른 팬이다 이러면 그런 차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뭐 몇 회 본다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뭐 정도로 자주 본다 적게 본다가 사람마다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변수를 조금 더 엄정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주 봤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응답하기 되게
모호했을 것 같거든요, 응답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4년 전이죠, 이제 올림픽이. 그러니까 4년 전 올림픽을 보셨습니까? TV로 보셨습니까? OTT로 보셨습니까? 그때 OTT가 없었으니까 뭐 온라인으로 보셨습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월드컵을 뭐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게 너무 먼 거라고 하면 이제 아까 뭐 한국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이제 뭐 뭘로 보셨습니까? 이렇게 실제 경험을 좀 물어서 그것을 변수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실제로 보는 실사용자와 아닌 사람들로 이제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재밌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김세환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TV냐 OTT냐의 문제보다 무료냐 유료냐의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TV로 봐도 사실은 MBC, KBS, SBS 지상파에서 하느냐, TVN에서 해서 그 케이블 TV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느냐, 뭐 IPTV나 케이블 TV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느냐, 뭐 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네이버에서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뭐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하면 이제 돈을 내고 봐야 하니까 그런 이제 좀 그 무료냐 유료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느 부분이죠? 그 TV에서 보편적 시청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TT에서 이제 보편적 시청권 인식에 미치는 요인에 각각 보면 TV에서는 TV 콘텐츠, TV에서 시청 빈도가 들어가고 OTT에서는 OTT 시청 빈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각각 반대도 같이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TV를 보는 사람이 OTT의 보편적 시청권 인식을 중요하게 얼마나 생각하는지, OTT로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 TV로 보편적 시청권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두 개 변수가 아예 모든 모델에 같이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TV를 보는 사람은 OTT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나, OTT를 보는 사람은 TV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추가로 분석해 주시면 재밌는 논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답변은 5분 시간을 드리겠는데, 저도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시간 없다면서. 아주 간단하게. 네, 예, 하세요. 네. 회계 분석을 여러 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네. 거는, 그게 종속 변수의 형태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5점 척도라든지, 그런 척도 변수였는지, 그게 좀 네,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척도 제일 변수였습니까? 간단한 거 척도 분석이라고 먼저 답 드리고요. 예. 두 분, 이 좋은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황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네이버는 무료로 봤었죠. 똑같은 온라인이어도. 근데 이번에 이제 OTT가 하면서 이걸 처음에는 무료 풀다가 나중에 이제 유료로 했기 때문에 그 쿠팡이 중계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TV에는 나오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네이버에 재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V, 네이버 같은 포탈, 그다음에 OTT 따로는 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네이버는 무료로 접근이 가능했고 OTT는 유료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TV하고 OTT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사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제 2번하고 3번은 약간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내교 변수 생각해 보기로 하겠고 조금 더 연금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OTT 지불 금액을 변이를 넣은 이유가 선행 연구 때문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함의를 저희가 사실 해석을 해야 될지 조금 저희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그렇게 마지막에 제안해 주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변인을 추가해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접근성이 사실 무료냐 유료냐의 이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신에서 개념을 가져오면서
통신도 인터넷도 유료로 지불하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처럼 이 보편적 시청권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파를 공짜로 보지 않잖아요. 거기에다 유료 TV 가입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상파 TV를 보는 거는 무료, OTT는 유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것은 다시 한번 다른 기회가 되면 보편적 시청권을 저희가 더 명확하게 개념 설명을 하면서 논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척도 변수인 경우에는 예, 그 최수제공법보다 뭐 서열 로짓이나 서열 프로비스 모형을 쓰면은 이 적합도가 예, 훨씬 더 높아지니까 뭐 혹시 예, 추가 분석할 때 있으면 방법을 약간 바꿔보시는 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네, 발제하신 두 분과 토론자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 첫 번째 팀은 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제, 공영방송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권리 행사에 관한 범위 검토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기라고 하고요. 아마 이 논문은 지금 언론학을 전공한 저하고, 그리고 법학에 있는 그 홍순공 판사하고 같이 해서 언론학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그 공영성, 공익성, 공영방송에 대한 그런 것들과, 그리고 법학적 관점에서 이 저작권법 관련해서 이게 두 개를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 세션에서도 사실상 이용주 교수님하고 권영 박사 과정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기존의 방송에서 있었던 공적 개념은 어떻게 OTT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신 건데요. 저도 약간 관점은 비슷합니다. 사실상 공영방송 온라인 환경으로 지금 미디어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방송에게 요구했던 공익성이 점점 온라인에도 어느 정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라는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시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예전부터 계속 봤던 주제이긴 한데, 실제로 예전에 한번 문제의식은 그랬었어요. 그 노웅래 의원실에서 한번 그 국감 때인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 공영방송의 저작권 침해 신고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 그 기존 방송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KBS가 그중에 거의 지분 그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갖고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원래 그거 띄우게 이거 띄우려고요?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우고요. 이거를 띄워야 되는데. 저희는 별도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좀 불편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풀페이퍼를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초록하고 다 했는데 뭐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환경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쿠팡 플레이나 이런 데서 스포츠가 가는 거는 기존에 그 지배적인 방송 매체가 유통하던 그런 컨텐츠가 OTT로 전이되는 형상이고, 또 스트리밍 중심으로 가게 된 것 중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유튜브와 같은 그런 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제작자들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다 또 여러 가지 소스를 조합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일부는 방송 컨텐츠를 원조 작물로 해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방송사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은 되게 보호되게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과연 공영방송사들이 그런 것들을 해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과연 우리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과 위배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먼저 공영방송의 개념하고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과 책무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언론학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죠. KBS와 뭐 MBC, EBS 뭐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그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그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에 김성수 의원이 발의했던 통합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을
그 방송법에 포함시키려고 그 개념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영방송으로 했던 것도 사실상 KBS와 MBC, EBS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을 쓴 거지 공영방송이 무엇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지금 다 설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KBS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 설치 근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송공사법의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둘 다 이제 자본금을 각각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요건만 보면 사실상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서 하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근데 같은 조항 2항에서 공영방송사인 KBS,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영방송사들이 방송의 독립성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인정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거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걸로 입법을 해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그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사회적 그 뭐죠 합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인정이 돼서 여전히 그 KBS, EBS 같은 경우는 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의 그런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선행 연구들을 쭉 보면요. 영조물법인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법인이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적, 물적 시설의 총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주 업무가 사실 약간 공행정의 영역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일단 공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적 책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방송 언론학보나 방송학보 같은 데 실린 논문들을 보면 공영방송의 개념, 그 책무 이런 것들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방송 전체에다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조의 목적 자체가 일단 방송법 자체가 규범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목적 자체가 뭐 민주적 여론 형성이나 뭐 문화적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성과 공공성 이런 것들을 이제 3조와 6조에 걸쳐 가지고 쭉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약간 선언적으로 했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선언적으로 해놓고 밑에 이제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 매체별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주요 뭐 허가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방송법의 형태인데요. 공영방송은 이제 별도로 이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라는 게 별도로 방송법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 방송법에 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이제 별도로 이제 공적 책무들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법과는 또 별도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적 책무 그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 초석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중추적 커뮤니케이션 제도로서 여론을 모으고 사회적으로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중요한 공적 책무로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신료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TV 수상기만 갖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부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영방송사가 KBS2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도 하고 프로그램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별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수신료가 낮다 보니까 그 낮은 수신료를 벌충해서 공적 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지 일단 수익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영방송 공적 책무하고 표현의 자유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이제 헌법 21조가 근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의사표현과 그리고 전달의 자유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론적 근거는 사상의 자유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의 자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그 다양한 사상들이 자유로운 그 시장에서 그 사상들끼리 경합을 하다 보면
그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사상이 살아남게 되고 그게 양질의 민주주의 달성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왔던 이론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공영방송에 주어진 기본적인 공적 책무하고 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일종의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한 공적 책무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공영방송에서는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신장시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방송이 가장 중요한 매체이던 시절에는 이제 공영방송은 그 공적 책무 콘텐츠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플랫폼에서 이렇게 방영하면 됐지만 그 OTT 환경이나 이런 스트리밍 환경으로 인터넷으로 점점 이렇게 그 매체 환경이 이제 다변화되면서 그 공적 책무를 좀 더 온라인 영역이나 이런 데로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B를 넘어서 PSM까지 그 공적 책무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KBS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중장기 계획 같은 거 발표를 할 때, 잠깐만요. 여기죠. 중장기 계획 같은 거 발표할 때 뭐 2019년부터 2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년치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공공 서비스 미디어, 공영 미디어 이런 개념들을 계속 갖고 와서 그걸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이나 미래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공영 미디어 역할은 그 기존의 방송에서만 행하던 그 공적 책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영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신장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외부 플랫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컨텐츠를 생산해서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거기에도 그 유튜브에서 뭐 행해지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여기서 3장부터는 이제 홍수범 판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3장부터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김대규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공영방송의 어떤 그 공적 책무와 그 법적 그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살짝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방송사, 이제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사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방송사라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들 법인이고, 우리 헌법상 이제 방송 방송을 하는 그런 법인도 역시 국민으로서 하나의 이제 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권의 개념으로부터 각종 법률상의 권리와 어떤 그런 혜택들이 다 이제 파생되는 것인데요. 공영방송사는 그 지위가 법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공공성을 띠는 조직으로서 속칭 이제 공법인의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법적인 원리는 헌법 10조와 이제 21조 등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성을 띠는 조직, 광의 개념의 국가부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법인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행사, 즉 법적 권리를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공법인이 자기의 어떤 존재의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역시 통설적인 입장이고요.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어, MBC 방송사 같은 경우에,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 사실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KBS 역시 EBS나 KBS 같은 특징 이제 공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보이는 방송사도 방송의 자유 같은 개념은 아까 이제 그 김대규 박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결국 그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절대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방송사도 당연히 그 기본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역시 공공의 성격이 띠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는 한편으로는 그런 기본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주관적 공권으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기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사가 방송의 자유 이외에 다른 기본권도 행사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는 지금 행사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권이 이제 저작권이죠. 그러니까 저작권은 우리 헌법상 헌법 22조와 23조를 통해서 그 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도 뭐 다른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이제 재산권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큰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재산권뿐만 아니라 본 어떤 그 예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포함하는 자유인데요. 그 이제 개념이 이제 구체화된 게 우리나라의 이제 저작권법이겠죠. 저작권법에서는 특히 이제 방송 사업자들을 위해서 뭐 동시중계 방송권이나 공연권, 복제권까지도 특별히 이제 보호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저작권들 또 저작권법 1조부터 40조까지 있는 기본권들, 권리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민영 방송사들이라면은 이런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되게 특이한 게 국가 또는 공법인,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좀 불분명하다고 이제 해석하는 이제 정필훈 교수의 이제 견해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지금 현행 저작권법에서 국가 또는 공법인과 같은 공영방송사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법인들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건 저작권법 제 이제 9조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작권 제 9조에는 이제 법인 등이 뭐 제작한 그런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기본권 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법이 처음에 입법이 될 때 이런 공법인 국가기관까지도 다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인지 대해서는 입법조사처의 자료나 내용에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여기에 이런 단체의 개념에 국가나 공공기관, 공법인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견해가 어느새 이제 통설적인 입장이 되면서 이 조항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국가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및 광의 이제 공공기관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미국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좀 명백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공저작물이라는 개념에 관한 조항만 한두 개 있을 뿐, 이제 실제로 이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석적으로 공영방송사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공영방송사가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가 그런 민영방송사의 경우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과거에 일부 2007년에서 한 11년 사이에 연구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별 논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목차 로마자 4번에서 한번 좀 더 검토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작권의 이제 양면적인 성격인데요. 저작자 자체를 어떤 경제적 또는 어떤 명예적인 그런 가치를 보호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고급 양질의 그리고 풍성한 지식을 양산하고 저작물을 양산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러한 저작물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또 다른 이제 부차적인, 이차적인 견해들이 교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공영방송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만의 저작권을 행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행사해야 할 어떤 그 공적 책무가 부여돼 있고 그런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수많은 의견들이 교류될 수 있게 표현의 자유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제 연장선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표현의 자유와 이제 저작권 보호의 이제 상충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공영방송사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 오로지 자신만이 저작권을 행사한다는 기준으로 그 콘텐츠를 가지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배포를 하든 뭐 2차 저작물을 만들든 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제 공법인 이제 공영방송사의 저작권은 그 상대적으로 그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냥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묘한 이제 긴장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본권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사이의 이제 충돌이죠. 저작권은 헌법상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재산권의 한 형태고요. 결국에 이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이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전통적으로 이제 독일에서부터 이제 전해진 이론에 우리나라 현재 이제 헌법적인 견해에 따르면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는 이제 한쪽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 저작권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이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사이의 충돌을 어느 정도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 저작권법의 이제 규정 내용이 24조 2에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이용 또는 이제 같은 법 1조에는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제 뭐 저작권의 전부 등 또는 여러 가지 개인의 사생활 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일부 제약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의 이제 저작권법 제 4절 제 2관에 저작권에 대한 제한 사유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지금 공영방송사가 그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의 이 물리 해석적인 관점에 비춰본다면 공영방송사의 저작권의 행사 범위는 일반적인 민영방송사의 행사 범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지금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정책적인 또는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개인들의 어떤 특히 개인 컨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일부 더 확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콘텐츠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지금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저작권법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기본적으로 공정이용제도 저작권 제35조의 5, 그다음에 51조에 있는 법정 허락제도를 조금 더 한번 개선해보자라는 어떤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그 공정이용제도 자체를 지금 활용하는 방법이 있느냐? 공정이용제도라 하면 이제 베른 협약이나 이제 국제 저작권 조약 등에서 이제 개념이 확대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디지털화 유통 환경화 이제 그 저작물들이 이제 유통되는 환경이 확실히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2011년에 이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이러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정이용 제도라는 거는 특정한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저작물을 막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판명이 된다면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과거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이라는 목적 조항을 뒀었는데 이게 그 2016년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리성 또는 뭐 비영리성 자체가 고려는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영리성이 있다고 해서 공정영역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게 됐고요.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영국법에서 지금 비롯돼서 미국의 판례 법리를 통해 이제 확립됐고 그게 우리나라 법에도 들어오게 됐는데 이 공정이용 제도라는 게 결국에 그때그때 그 케이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게 공정이용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법원의 판결에 일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뿌리부터 그런 제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논란이 많아서 2012년에서 뭐 한 16년 사이에 공정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보자라는 학계의 논의도 많았고 뭐 문화관광부 그 당시 문화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가이드라인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문화상 또는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어떤 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소극성 때문에 공정이용이 실제로 활용되는 케이스는 지금도 많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개별 개인이 이제 나름의 거대 이제 기업인 공영방송사를 상대로
공정이용을 막 매번 주장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허락제도라는 지금 우리 저작권법상 50조에서 52조 사이에 있는 제도를 한번 좀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수 없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저작권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이거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이제는 이제 저작권법 제5절 제50조에서 52조 사이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특징 고화 저작물이라고 해서 과거에 찾을 수 없는 누가 만든 건지는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작물인 경우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의 어떤 2차 저작물 등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는 2차 제작자들이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이제 강학상 이제 강제 허락 제도라고 합니다. 통상 이러한 제도는 그 고화 저작물을 이제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제 51조에 방송 사업자가 그 저작권 저작 재산권자에게 금전을 공탁하고 또는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제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실제로 이제 관련 이제 방송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다른 부차적인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제 활용되어 있는 조항은 아니고 그 사문화되어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된 이제 학자분들이나 한국 저작권 이제 협회 등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그 실용성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제 언론 학계에서도 특히 방송학계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에 관련된 법정허락제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가 검토한 지금 이런 논의와는 관계없이 과거에 이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 사이에 이제 의무제 송신에 관련된 분쟁을 둘러싸고 이 법정 허락 제도를 좀 도입해보자라는 여러 이제 견해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 문제는 이제 법원의 이제 판결과 이제 그 방송법 및 이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법정 허락 제도의 논의도 사실 이 방송학계에서는 이 의무제 송신 논의와 함께 조금 많이 논의가 요새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공영방송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다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저작권 행사를 약간 제약하면서도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좀 폭넓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이제 법정 허락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방법으로 이제 법률 규정과 하위 이제 시행령 또 시행 규칙을 좀 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제 이용으로서 이제 50조나 52조와 같이 공영방송사에게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한 푼의 이제 보상도 못 받고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인이지만 공영방송사도 최소한의 재산권과 방송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개정을 통해서 해서 그 기본권을 형해화시키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런 재산권을 이제 침해하는 또는 그 위헌성이 문제가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처분적 법률에 이제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공영방송사 콘텐츠 제작에 대한 동기나 또 역량을 하락시키는 떨어뜨리는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는 방안으로 개정은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일일이 그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 공영방송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사실상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허락을 하는 방향으로서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매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면서도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이제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다만 지금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법정 허락 제도에는 그 요건에 이제 공공성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익성,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저작권법에도 정의도 없고 방송법에도 정의도 없고 매우 추상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어떤 승인과 같은 개념은 우리 또 다른 헌법상 요건인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사전 검열의 시비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좀 제거하거나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 조항을 만들면 좋을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양적 연구나 데이터들도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이러한 논의를 이제 좀 다시 던짐으로써 기본적인 어떤 그 공영방송의 저작권 행사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확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연구에 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발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5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어떤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상진 선생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제어 법률사무소 신상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 해주신 두 발제자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걸 근거로 공영방송의 저작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두 분 발제 내용에 저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전파나 시청각 정보 교류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영방송 저작권 행사 제한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양질의 정보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발제자 역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 역시 엄연한 저작권의 주체이고 저작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에는 권리 자체를 형해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창작 의욕을 오히려 저해시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입법화와 제도화에 있어서 신중하고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제자가 제안한 이 법정허락 제도의 어떤 발전적인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좀 보론 차원에서 의견을 몇 가지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발제자께서 지금 저작권법 제51조 2항 신설안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현재 저작권법 제51조 방송사업자의 법정 허락과 유사한 형태로서 제51조 2항의 신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항 신설에 있어서 이거를 저작권법상의 법정 허락의 내용에 포섭하는 방안 외에도 다른 방안을 또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이 50조 내지 52조에 규정된 이 법정 허락은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두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목적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이 저작권법상 별도의 관으로 구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용을 가능케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상응해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한 이용을 예정하고 있고 법정 허락의 요건 역시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협의를 요하는 등 어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공영방송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발제자의 제안에 이제 부합하는 방안으로 법정허락 조항 외에도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아예 제5절에 제한 사유 하나를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제안이 공영방송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제도 도입 시에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요건을 삭제하자는 주장도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포섭하는 방안 역시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이제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을 통한 해결에 있어서 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하나인 이제 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과 같이 아예 조항 내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면 더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법 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주체나 이용 목적 범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체 관련해서는 발제자께서 이제 개인 콘텐츠 제작자라는 이 카테고리를 주셨는데요. 이게 좀 더 정치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권리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개인 콘텐츠 제작자를 집단과 달리 취급할 특별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은 개인 콘텐츠 제작자라 하더라도 단체 제작자에 비해서 상당한 매체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에 또 순수 개인 창작이라기보다 단체나 그에 준하는 다수의 협업에 의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인 콘텐츠 제작자로 주체를 한정하거나 그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저작권 제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집단으로 명확하게 경계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 목적과 이 범위에 관해서도 법정 허락으로 도입할 경우에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라는 목적 제한을 삭제해야 된다는 이 발제자의 제안 취지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한 없이 이제 자유이용 방안에 제한 없는 이제 자유이용 방안이 현실적인가, 적절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와 검토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 공영방송이 수십 년만으로 자립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방송사업자로서 또 엄연히 경쟁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익이나 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서 제한 없이 자유이용을 가능케 하면 공영방송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의 제작비를 들인 드라마 전체를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일정 보상금만 지급하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영방송 채널 이용의 수요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물론 이제 발제자께서도 앞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쟁점들도 입법 시에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론을 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지연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논문을 토론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이제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컨텐츠 제작력을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개인 컨텐츠 창작자들에게 공영방송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다. 그리고 그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법정 허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취지나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논문을 잘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제 기존에 없던 법조항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논의 사항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법정 허락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제 공영방송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여건 하에 조건 하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그런 공익성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목적 역시 교육적인 목적이라던가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 목적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그런 공영방송의 투자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인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 만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방송이 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 뭐 공영방송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 조금 활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영상이나 음악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다양한 저작물들, 방송 프로그램도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그 안에 또 다양한 저작물들이 모여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방송 프로그램을 한 단위로 보고 저작물을 활용을 인정할 경우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런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사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은 공영방송사의 저작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방송 프로그램 안에 구성된 저작물들을 만들어낸 다른 창작자의 그런 권리는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다른 창작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조금 필요해 보였었고요. 그리고 개인 컨텐츠 창작자가 공영방송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제작한 이후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사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뭐 그게 릴스도 그렇고 뭔가 되게 짧은 컨텐츠가 많이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그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 개인 제작자의 컨텐츠가 이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또 활용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생길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해당 그 2차, 3차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그 컨텐츠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뭐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오남용스러운 그런 뭐 현상들이 발생할 텐데, 뭐 이런 경우들까지는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보상금 지불을 통해서 이제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 그 행정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요건이 적용될 경우에 이제 뭐 개인 컨텐츠 제작자의 그런 컨텐츠 제작 활용이 사전 통제를 받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에 더해서 뭐 컨텐츠 제작자의 규모나, 그러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행정비용,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허용을 했을 때 그런 행정 처리에 그런 부담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일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취지도 굉장히 공감이 들지만, 어쨌든 기존의 어떤 법조항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 논란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들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양한 우려점을 아주 그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들께서 5분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토론 두 분이고 저희 발제한 사람도 두 명이기 때문에 한 명씩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지은 박사님 질문하셨던 거 몇 가지 답변하고, 신성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또 홍승욱 판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너무 전국을 찌르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 같이 상의하면서 결론을 막 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이제 실론적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큰 차원에서 이런 개념적인 것과 대안이 뭔지에 제가 약간 큰 틀에서 고민을 한 거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지은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고, 개인 제작자 활용 목적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죠. 사실상 공공방송 콘텐츠를 갖고 와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변형해서 되게 이상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송된 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부분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방송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 개인 제작자란 이유로 그냥 무조건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것들은 좀 실제로 지금 공영방송이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작물이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저작 인정권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상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온전히 공영방송이 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인정권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온전히 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컨텐츠에 한해서라는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차, 3차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고 컨텐츠 제작사의 규모 이 부분도 사실상 그 유튜브라는 공간이 그 개인 컨텐츠 제작자라고 통칭해서 말았지만 사실상 거기도 이제 많이 성숙화되면서 되게 기업화된 데들도 많죠. 그래서 되게 신상진 변호사님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 컨텐츠 제작사 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순수 개인 제작자들의 범위를 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개인 제작자들에 한해서 이런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이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박사님의 토론 다음에 이제 그 신상진 이제 변호사님께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신설을 한다면 꼭 그 50조에서 52조 사이에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도 뭐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강학상 속칭 강제허락 제도라는 개념이 50조에서 52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학교 교육 목적 또는 도서관 이용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비영리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실상 허락이 의제되는 조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처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뭐 조항 규제를 잡아가는 것도 법률의 어떤 체계 정당성 관점에서는 더 좀 적합할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나라 51 저작권법 51조가 되게 독특한 이제 조항이거든요. 사실 50조에서 52조 사이의 고화도적물 개념을 통칭해서 놓았지만은 사실 50조와 52조는 그 조항상의 연계성이 있는데 51조에 독특하게 방송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법정허락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서 저는 방송사업 또는 이 방송사의 콘텐츠와 관련된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51조의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법 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중에 주체 과연 이 개인 컨텐츠 제작자들만 이런 법정 허락 제도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큰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이제 한데 이제 저는 개인의 협상력의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 그대로 뭐 방송 사업자끼리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업상 협상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사자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은 사실 뭐 KBS 방송사 앞에 찾아간다고 나 이거 쓰고 싶다고 뭐 사업팀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이제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서 사실 협상을 이제 의제시키는 효과를 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중에도 사실 큰 이제 단체와 비견될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주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두 건의 발제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플로우에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요. 플로우가 없으니까 우리가 플로우가 돼가지고 꼭 뭐 코멘트나 질문을 꼭 하고 싶으신 분은 한 분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없으신 걸로 하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85분간의 아주 장시간 동안 열렬히 아주 뜨겁게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들은 정말 재밌었고 아마 우리 연구의 발전에 크게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